얼마 전에 미국 달러 엄청나게 강세였잖아요. 강세였으면 금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금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과거와는 이게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금이 과거처럼 과연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거냐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상당히 높아진 어떤 그 자산군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금값이 어떤 거랑 이렇게 동행을 하는 거예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배경과 금값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또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값 상승의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궁금해요. 금값이 진짜 사상 최고치를 찍을지. 뭐 금값이 오르는 배경 중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를 굉장히 많이 꼽죠. 뭐 그거의 메커니즘은 사실 좀 간단하죠. 금리 인하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 그러면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그와 이제 역의 상관관계에는 코모디티 가격은 보통 오른다. 뭐 그게 이제 달러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들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통상 그런 어떤 이론들이 사실은 주류를 이뤄왔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미국 달러가 엄청나게 강세였잖아요. 네네. 강세였으면 금값이 내려가야 되는데 금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와는 이게 좀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론은 사실은 미국의 어떤 채권 발행, 무분별한 채권 발행,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국 달러가 휴지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안전자산이는 거기에 도피하기 위해서 금으로 몰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과거에 굉장히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는 사실 않죠. 미국의 어떤 그 부채가 이렇게 뭐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뭐 한두 해 된 얘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뭐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쭉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면은 추세선을 갖다가 크게 이탈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론도 사실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인도의 어떤 중산층이 경제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뭐 인도인들이 뭐 금을 많이 사게 돼서 금값이 오른다. 글쎄요. 또 중국에서는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또 요 근래 얘기는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은 금 수입을 좀 통제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상업은행이 금 수입을 할 수 있는 그 쿼터를 갖다가 약간 풀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의 상업은행들이 금 수입을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이런 어떤 이론들의 어떤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거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금값이 어떤 거랑 이렇게 동행을 하냐면은 사실은 비트코인, 코인류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메타, S&P 500 이 차트를 그려놓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금이 과거처럼 과연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거냐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미 금도 위험자산, 즉 투기적 자산의 하나가 돼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따라서 그 지금 금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투기적 자산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변덕스러움, 이걸 갖다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 뭐 과거에도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진 어떤 그 자산군이다, 자산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는 금이 이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 이렇게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론가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 금값의 전망, 앞으로 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은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어떤 전제하에서 놓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기 싫은데 막 언론에서 막 더 오르는데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떠밀려서 막 사고 싶다, 살까 말까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2,800불, 2,900불, 3,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지금 이미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상당한 수준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수준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제 그 온스당 2,500달러에서 2,550불, 2,600불까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적 전고점이라는 거대한 어떤 저항선에 일단 맞붙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투기적 거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해서 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누군가 사게 되면은 팔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당연히. 오히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한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그 기술적으로 이제 파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은 뭐 그게 보통 이제 투기적 거래자들은 뭐 큰 손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거래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지금 2,500달러에서 2,550불 한 2,600불 정도까지가 사실은 금 가격의 역사적 고점이었으니까 1980년대 그다음에 2011년대도 거의 2,500을 찍고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쭉 미끄러졌던 경험들이 사실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금 가격을 갖다가 진짜 동일이라고 한다면 투기적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거의 유일한 동의는 사실은 유동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상정하고서는 이미 다 금 가격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양적 완화를 갖다가 다시 양적 긴축을 중단을 하고 양적 완화를 다시 만약에 연준에서 한다 그러면은 금 가격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동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내릴 가능성도 별로 없고 또 뭐 경기가 심각한 위축 국면이나 어떤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양적 완화를 갖다가 다시 실시할 어떤 명분 자체도 사실은 없는 거니까 과연 금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내가 누구한테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나 같으면 안 산다. 방송 보시고 이제 판단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평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사실 상방도 열려 있고 오히려 이제는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열려 있다. 아까 이제는 금 상승 요인 중에서 사실상 몇 가지 얘기하셨을 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무르익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네네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하와 이 채권의 관계 어떻게 보고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돈을 빌리는 걸 갖다가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높게 발행을 만약에 한다고 싶시다. 연리 한 10% 정도로 발행을 한다고. 1억짜리. 내가 돈을 1억을 빌리는데 10% 수익률을 주고서 빌린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받는 돈은 얼마죠? 빌려서 받는 돈은? 한 다 떼고 이런저런 복잡한 상식 딱 떼고 9천만 원 정도를 내 손에 주게 되죠. 근데 내가 연리 5%로, 그러니까 5% 수익률로 돈을 빌리면 얼마를 주게 될까요? 9,500만 원을 주게 되겠죠. 내가 돈을 빌리는데 5% 수익률로 돈을 빌리게 되면 내 손에 주는 돈은 9,500만 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 10%로 할 때는 9천만 원을 비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채권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예금 수익률이 낮아지겠죠. 수익률이 낮아지면 예금에서 돈을 뺀 돈들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채권으로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싶겠죠. 가격을 비싸게 받는 데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다. 채권을 갖다가 만기까지 유지할 생각이시라고 한다면은 보통 국채 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국채를 발행하는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이 국채 같은 경우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만기까지 유지를 한다면 가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중금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채권 가격 자체가 중간에 막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통 채권 거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만기 수익률과 이런 어떤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어떤 뭐 수익률 이걸 갖다 두 개를 갖다 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게 어려운 방식인 거고요. 채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통 그냥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보통 회사채라든지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는 잘해야 하셔야 되겠죠. 위험한 회사들 같은 경우가 보통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따라서 그걸 갖다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채 보통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ETF 투자로 보통. 근데 이게 그 굉장히 그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그 채권이라는 거는 사실 주식보다도 오히려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특히 ETF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장기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미국이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미국 장기채 가격이 오르겠죠. 거기 이제 투자를 하시는다는 분들이 보통 어떤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낭패를 보기가 참 좋아요. 내려가는 건 확실한데 이 가격 변동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장기로 보고서 투자하시는 게 그게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